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157회. 진짜 많이 했다. 네. 157회. 이 정도면 거의 뭐 전원일기급이 아닌가. 그렇지. 네. 2%가 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6개월 가겠냐 이거. 예. 저는 한 번 딱 하고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한계의 힘이 대단한 거지. 예, 아니, 이걸 수연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 알고, 예. 계속 눌러 앉았더니 157회나 됐습니다. 157회. 할 때 이거 우리 시작해가지고 얼마 있어서 태클이 들어올 것이고, 얼마 있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각하가 사라질 때가 됐어. 계속 버티지는. 자, 그러면, 오늘 시작 되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맞아, 지난 우리 시간에 시즌도 바뀌었잖아, 시즌. 시즌 오늘, 3인데,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시즌 7로 하자. 시즌 7. 시즌 7에 157회. 네. 앞으로 외우기 힘드니까 시즌하고 통일하자. 시즌 157회. 157회 차. 예. 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자, 우리 고성국 박사님 오늘 모셨는데, 고성국 박사님하고 지난번에 김어준 총수가 닭내기를 또 했어요. 닭내기를 했었죠. 닭배틀. 이 5명 안에, 6명인가요? 지도수가 6명 안에, 나머지는 합의를 했고, 동의를 했고, 이하경이 들어가느냐? 이인영이 들어가느냐. 네. 그래서 박사님은 이제 이인영이 들어갈 것이다. 네. 저는 이인영이 들어갈 공산이 높으나, 이한영이 들어가는 것이 더 임팩트가 있다. 그런 거지. 그래서 네가 또 배틀을 걸었잖아. 네, 그렇죠. 지금 시켰습니다. 김총수가 긁게 생겼습니다. 예. 그 희한한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그냥 찍었습니다. 닭을 걸면 맞췄고. 닭을 걸면. 근데 또 이게 또 있어요. 네. 저도 물론 이인영 최고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네, 그랬죠. 네, 하였으나, 이거 이제 전망의 자기 실현성. 논평가시고, 저는 전략가기 때문에 이하경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하지만 아니, 그렇기도 하고. 질 줄은 알았어. 자기가 이하경 부르면 이하경이 될 줄 알았지.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방송에 불렀죠. 나는 봅시다. 근데 그건 또 이제 너무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만. 근데 사실. 그리고 뉴욕타임즈 말고 나누검수사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아니, 뭐. 그건 근데 반칙이야, 내가 보기엔.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니, 이하경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랬어요. 차라리 7명 뽑자. 이하경을 떨어뜨리냐, 이인영을 떨어뜨리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랬더니, 박용진이 걸리더라고요. 이강래 의원은 별로 안 다시, 걸리시는데. 그래서 내가 8명 뽑자 그랬어. 아니, 근데 이강래 의원. 그랬더니 이강래 걸려. 예. 왜냐면, 9명 중에서는, 해봤잖아요. 9명 중에서는, 네. 그래도 제일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중성은 별로 없지만, 전략적인 사람은 박지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김대중 대통령 만들 때부터 이 사람이 발휘한 전략적인 이게 있어요. 그래서, 8명 뽑으나 9명 뽑으나. 그래서 나 9명 뽑자 이렇게 한참 주장을 했죠. 왜 떨어뜨리냐, 셋을. 응? 근데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강래 의원은. 죄송할 건 없어요. 이강래 의원은. 아니, 꼭 나 때문에 이야기는 떨어진 것 같잖아. 잠깐. 이강래 의원은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시대가 가고 있으면 스스로 깨달아. 아니, 그분이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좀, 감성적인 대목이 좀 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이번에 나왔으며, 떨어져 놓고 왜 우는지. 참, 보면서도 참 이거 하더라고요. 삭제. 네. 왜 삭제? 했어서 멘트 하나 살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홍준표 내가 이겼을 닭을 안 사줬어. 그 다음에 내가 졌을 때 내가 또 닭을 안 썼어. 홍준표는 1대1이야. 이건 퉁치고. 퉁치고. 이하경. 이하경. 좋아. 네. 자, 하나 달아주세요. 예. 외상으로. 자, 제가 시를 한 수 읽겠습니다. 뭐야? 오늘 소개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우지 않고 소리 채울 수 없다지만, 버리지 않고 크게 울 수 없다지만,
나 저무는 5월 미처 채우지 못한 노래를 불러야겠네. 예. 맨 마지막도 읽어줘. 예. 내 노래 아무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 근데 왜 이걸 썼어? 몰래 일기장에 쓰지. 예. 우리 시를 이렇게 재밌게 소개할 수도 있네. 예. 우리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무나 책을 안 내줍니다. 창비가. 고광헌. 예. 전 한겨레 신문 사장이시죠. 농구 선수를 하셨고 교사를 하셨고 그러다가 잘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89년에 해직 사태 때. 그러다 사회운동, 교육운동을 하셨다가 한겨레 신문 기자로 계셨고 그러다 사장까지 오르셨고 이젠 또 시인으로서 책을 내셨고 지금 강의도 계세요. 네. 크게 중요한 강의는 아니고요. 예. 제목이 시집 제목이 시간은 무겁다. 시간은 무겁다. 마치 하늘의 가슴이라는 한 중학생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예. 이거 어떻게 찾아냈나 몰라. 예.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나쁜 사람들. 자, 그리고 없어진가 했더니 다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예. 우공토 어깨안마기. 예. 예. 나무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나무가 안 예. 직장인 학생 노인분의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팡팡. 예. 예. 들리시죠? GS 홈쇼핑 G마켓 옥션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입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한이TV 메인 화면 배너 myhan이.co.kr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전 주의하시고요. 네. 권력과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한겨레 여러분의 믿음의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겨레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시네 21에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 저건 왜 빼셨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예, 요거까지 예,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또는 한이누리.co.kr에 신청해 주시고요. 방청 신청하실 때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비밀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방청객? 10대1. 10대1? 오. 거기 행운이시면. 어휴, 이런 우월한 유전자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조중동이 시민단체 이름이나 동네 이름인 줄 알고 있었던. 조중동. 예. 말 되네, 예. 조중동. 28살의 부끄러운 청년입니다. 우연히들은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최근 한겨레 신문을 구독하면서 동아일보를 구독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동아일보만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원래 자식은 아버지의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 오셨습니까? 예. 아이고. 반듯한 청년. 예. 이게 동아일보는 말이죠. 뛰어넘을 필요가 없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거 한겨레 알바 아니에요? 썰렁하다 삭제. 아니다. 요거 살려줘. 네. 썰렁하니까. 제가 93년에 살을 빼려고 살을 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대 가려고. 아니지. 군대 가려는 게 아니고 네. 그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돼지라고 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세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 평생 처음으로 살을 뺐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봐. 그리고 이제 군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군대 가려고 뺀 게 아니잖아. 그런 목적도 있었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자가 안 와서 군대를 가버린 거죠. 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군대를 갔다기보다는 이제 출근을 했죠, 제가. 예, 하여간 동아일보를 한 몇 개월 돌렸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돌렸어요, 동네를. 아파트가 아니야. 아파트는 살 빼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우리는 산동네를 막 돌렸지. 살 빼려고? 네, 살 빼려고. 예. 그랬었습니다. 예. 네, 나중에 동아일보. 예. 동아일보. 구독하셨군요. 자, 다음. 요즘 한이TV를 보면 단지 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성국 박사님을 비토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대전제 하에서의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아, 예. 아니, 우리 댓글에 박사님을 뭐라고 하는 게 많아?
거의 왜? 한이 TV 친박이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박근혜한테 떡검을 얻어먹었냐 뭐 이런 식인데 댓글 안 한이 TV 봐서 채널에 모르겠는데? 보면 댓글들 거의 키보드 워리어 수준으로 거의 그 육도 문자들이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시나 봐요 박사님. 나도 안 봐. 저는 컴맹이에요. 컴맹이신 게 좀 나을 것 아니지만,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사안이 다른데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뿐인데도 그냥 사안이 다르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비토라는 아니 근데 얘기가 또, 많이 또 다른 하더라고요. 많은 또 저 네티즌들도 보면은 고 박사님의 판단과 해석이 상당히 명철하다, 날카롭다. 또 이런 분들도 좋지 않아요? 실은. 그건 김영희 씨 편견이지. 아니 진짜요. 네, 그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왜 네, 이렇게 비토가 많은데 네. 여기서 자꾸 나오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비토가 많은데 부르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아니 고 박사님하고는 사실 오래됐죠. 역사. 근데 역사. 저기 저 비토한다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진보 진영이거나 뭐 민주당 편인가 봐요, 그죠? 예. 그분들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저를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기세요. 비토하지 마시고. 아니면 박사님은 안 이겨도 선거는 이길 수 있어. 그 길을 찾는 게 빠를지 몰라. 근데 그런 건 있어. 박사님한테는 네. 어떤 지점이 있으시냐면 네. 보고 싶지 않은 지점을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박사님이 참 올바른 얘기를 재미없게 예전에 하셨는데 좀 나아졌잖아요, 요새. 네, 초창기에는 그랬거든요. 요즘 그냥 예능감이 대단히 출중합니다. 우리 김어준 총수나 저나 호성국 박사님의 그 진단에 대해서 뭐 친박이니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고의 의견으로 보죠. 고 박사의 의견으로 보죠. 네. 그것은 너무 고를 길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고 뭐 아무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태지. 자, 오늘 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명수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뭐 사실 예상대로인데 상당한 그 보수 언론들은 뭐 상당한 이래봐야 뭐 2군데밖에 없습니다만은 노무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타당한 지적인가요 이게? 이건 우선 사실관계하고 예. 다르죠. 예. 한명숙이라는 사람은 35년 가까이 민주화 운동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운동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시민운동, 민주화 운동을 했죠. 그래서 운동하면서 2년 6개월 가까이 감옥살이도 하고, 그것도 남편이 13년 감옥살이 했죠. 재범으로. 그 옥바라지도 하고. 예. 이제 두 분 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예, 그래요. 민주화 운동 시절에 가장 열심히 운동을 한 이런 사람이고, 정치권 입문은 김대중 대통령 때 했어요. 그렇죠. 예. 김대중 대통령 때 했고, 뭐, 이호 여사와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적인 스킨십도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와서도 그 역할을 계속해서 총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옛날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가장 최근의 모습이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서거했을 때 영결식. 이제 그 추모사 했던 그 모습이니까 한명숙 하면 노무현 이렇게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대통령님 이거는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야, 직접 비교하기 비슷하더라. 비슷하지. 남자가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그거 요새 와서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상당히 단호하게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아니요, 뭐 예. 그거보다 약간 좀 스타카토가 서해열로 있어요. 바뀌었어. 예. 컨셉 바싹 바꿨어. 네, 맞아요. 그거 굉장히 요번에 주요했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걸 보면 친노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한명숙을 친노라 하려면은 친 DJ라고도 불러줘야 되고, 맞아요. 친 진보라고도 불러줘야 되거든요. 신 그러니까 DJ가 더 네. 사실은 사실은 역사 속으로 역사 속에 더 주죠. 길어요. 네. 그래서 이 세 세력으로부터 고루 지지를 받아서 이번에 여유 있게 1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한명숙 대표는 우선 그렇고 문성근 최고위원은 뭐 친노라고 해도 뭐 그렇기도 한데, 근데 최초의 그 뭐랄까 이 정치 쪽과 끈이 닿았던 건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내려놓은 그래요. 그 거기서부터 그리고 왜냐하면 굉장히 이뻐했거든요. 문성근의 아버님이 문익환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김대중과
그 내란음모 사건에 같이 감옥살이 할 네. 때 옥바라지하고 이러면서 자유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아들처럼 생각했던 분이기 그냥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 노삼으로 전면에 나서서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 이전에 역사가 꽤 있어요. 오랫동안.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뭐 친 그런- DJ의 예. 부활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나 뭐 문성군은 뭐 그런 노무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네 사람은 또 전혀 다르잖아요. 예. 박영선, 박지원, 뭐 노무현 사람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반노무현적 네. 성격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박지원 뭐 이인영은 김근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근태는 노무현이랑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노무현 성격이 좀 있었어요. 마지막 김부겸, 비노무현 정도. 그 비노무현 합시다. 뭐 김부겸, 뭐 독수리 오영재. 그 노무현하고 같이 물론 옛날 통추 때 같이 한 거예요. 통추 때.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정치 훨씬 이전에 예. 그 90년대 초에 있었던 통추 때 노무현과 같이 한 걸 갖고 노무현 친노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우선 사실관계가 이게 피상적인 분석이죠. 예. 근데 이거를 왜 노무현의 부활로 내토리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네. 네. 이거는 노무현 그러니까 이 노무현의 부활하고 바로 옆에 초강성 지도부 등장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친노 세력 강성 지도부 등장.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이 지금의 이 민주통합당의 색깔을 이 강성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이런 색깔론 공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네. 실제 따져보면 그분들이 걸은 역사와 그동안의 정치사, 개인적인 정치사를 보면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거지. 예.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한나라당 진영의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몰고 가고 싶어하는 또 진보 진영 일각의 네. 시각도 있어요. 그 구도가 잘 나오니까 예.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근데 한명숙 대표가 그 철의 여인으로 이제 거듭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모양새만 철의 여인일까요?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액션에 있어서도 근데 왜 철의 여인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아니 뭐 지금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말했어. 그거. 아 그래요? 아니 실제 스탠스와 자세가 그래요. 자기 자신의 남편이 결혼하고 6개월 있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13년, 14년 동안 있었다고요. 20대에 잡혀가지고 40대에 나왔어요. 남편이. 좋은 시절 당한 거지. 근데 그 잡혀가 있는 시절 동안 또 자기도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둘 다 대단히 억울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분노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의 품성상 그런 걸 사귀고 이제 다 과거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딸이 갑자기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해왔던 뭐 이렇게 역사가 있으면 난 맞부딪혀 봤다. 근데 갑자기 나와서 대통령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봐줄 수가 없다. 이 전투력이 업되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명숙 대표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그 네이밍 같지는 않아요. 청동기의 여인 어떨까요? 드랄륨이 넣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 한명숙 이를 구도면 네. 사실 그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긴다 그러잖아요. 한명숙은 아무리 저 단호함으로 무장하고 강함으로 무장해도 본질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한명숙 대표가 정말 철의 여인으로 거듭하려면은 이 한마디 해야 된다. 삭제 이 새끼야. 그래서 이 한명숙의 부드러움이 그 여러 세력이 함께 모여 있는 민주통합당을 하나로 만들고 또 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를 아주 원만하게 해놨는데 굉장히 이 좋은 품성과 덕목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명숙은 이 부드러움 속의 강함, 그야말로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부각을 시켜야지 이거를 겉으로 강한 철로 이렇게 네이밍해서 가는 거가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와 한명숙의 리더십은 강함 대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대치되는 건 아니냐. 네. 지금 박근혜는 그 내용도 그렇지만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돈 봉투 문제도 있고 지금. 네, 그러니까 또 자기가 직접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직접 자신의 승부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네. 한명숙은 자기가 직접 대통령에 나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여유 있게 행보하고 이 야권의 다른 후보들을 위해서 배려도 해주고 스스로 이제 꾸준히 이런 자기가 하고 뭐 공은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하는 이런 넉넉함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이 그 전략상으로도 유리한 거예요. 부드러움과 넉넉함과 여유가. 근데 이거를 철의 여인 또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노무현의 부활 초강성 지도부 철의 여인 이게 한 매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이게 좋은 네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은 그 한 총리가 부드러운 분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전에 그 지방선거나 선거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들이 와도 일반인들이 다가와서 손을 잡지 않아요. 잘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은 마치 아는 사람을 만난 듯 굴지 않거든요. 오로지 한 총리만 나타나면 다가와서 손을 잡고 박근혜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손을 잡고 아는 척하고 뭐 울기도 하고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이제 누나나 엄마나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이 강성으로 이제 이렇게 몇 번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분 점도 분명히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이제 그 마음을 충분히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 충분히 강한 야당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충분히 다 줄 수가 없어. 내가 니네한테 마음을 주면 니네들이 내 마음을 대리해서 속 시원하게 해줄 것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 이게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저런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 같다. 뭔가 뭐 그런 점이 있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투쟁심이 강하구나. 그런 점이 자,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한명숙 개인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김총수 분석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를테면 오늘 그 뉴스에 보면 그 광주 묘역에서 쫙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쫙 걸어오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도 보면 한명숙이 앉아있고 옆에 문성근, 박영선 막 이렇게 쫙 앉아있잖아요. 다 강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성근 초강성이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명숙까지 강성이면 그죠? 이게 전략적으로 꼭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건 조금 더 지켜봅시다. 지켜보는데.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성이든 약성이든 뭐 중요한 거는 공천혁명을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강성이든 연성이라고 해줘. 비강성이든. 공천혁명 민주통합당 쪽에 공천혁명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된다. 네, 거기 너무 잘 안 된다 하면 어떤 겁니까? 그건 그 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 군데에서 모였잖아요. 자, 관심 직설적으로 김진표 원내대표 공천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은데요. 뭐 누가 도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될 것 같아요. 영통 지역에 수원. 그리고 여기는 영통은 가장 경기도에서 제일 젊은 곳이에요. 수원 아세요, 영통? 그리고 제일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김진표가 그 박찬숙이랑 붙어서 이겼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스펙으로는 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죠. 가수 김진표를 내세워가지고 혼란 전략을 세워서 표를 분산하는. 아니, 잘했다. 이거 꼭 살려주세요. 아니, 2004년에 김진표가 그게 출마했을 때 그때 가수인 줄 알고 찍은 사람이 있대요. 이런 게 또 현실 정치 한계지. 뭐 이 양반이 FTA에 대해서 보여준 뭐 태도라든가 그 외에 이제 보수적인 발언들이나 이런 거 보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김진표가 무슨 구악이에요? 구악이라기보다 이제 민주당을 아주 물을 잔뜩 한 희석의 주인공이 아닌가.
특히 FTA 거치면서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해졌죠. 무능과 이런 꼼수. 근데 이 양반이 무능한 양반은 아니에요. 나는 개개인을 네.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은 갈아야 돼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관심사가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여쭤본 건데 하나만 더. 하나만 군산의 강봉균하고 함은경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해봐야죠. 해봐야 한다. 그건 지난번에도 두 사람이 경선을 해서 예. 강봉균이 이겼어요. 근데 질문이 참 이상해. 왜?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귀에 쏙쏙 들어와. 그 사람 이번에도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어느 쪽으로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게 강봉균은 불가능. 관료, 함은경은 그 관료 출신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이 해당 분야의 시사평론가로서 너무 디테일을 들리는 거야. 아니야. 관심이 있을 거야. 관심 있다고 그러잖아, 지금. 잠깐 네. 함은경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이 있을까?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강봉균 대 비강봉균. 그러면 재밌다. 강봉균은 누군지 아세요? 김진표하고 똑같은 스펙이야. 관료 출신. 관료 출신이야 다 똑같나. 근데 어쨌든 저는 김진표 그 교체 예.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근데 그 또 당 지도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지가 살면 가능합니까? 뒤집어. 우선 김진표 정도의 비중 있는 인물을 예. 중앙당에서 예. 당 지도부가 예.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예. 다른 사람을 앉히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면 천상 경선을 통해서 예.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런 구조를 만들거나. 이 사람한테 도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세다고 보이니까.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이 사람의 좋고 나쁘를 떠나서. 한나라당은 지금 25% 룰을 확정했잖아요. 예. 25%를 갈아엎는다. 현역 의원 중에 25%는 무조건 공천 안 준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34명 에서 한 40명까지 될 거예요. 이제 불출마하는 사람이 더 늘면 그럼 그 사람들을 먼저 딱 제껴 놓고서 그리고 경선에 들어갈 때도 정치 신인들한테 여성한테 뭐 가산점, 청년한테 가산점 이러면서 어쨌든 경선에서도 또 현역들을 또 갈아낼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추세를 보면서 나는 뭐 안 되겠다. 전략 공천에서도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사람은 또 가외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최소한 50%는 현역 의원 불가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169명 중에 절반이니까 한 70명 정도는 현역 의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대로 기계적으로만 적용해도 민주당의 86명이니까 네. 43명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네. 그럼 43명이 어디서 그만둬요? 다 호남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현역 의원 교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고 문제는 날아갈 친이들도 많고. 그러면 한나라당은 어쨌든 현역 의원이 숫자가 별로 안 되니까 빈자리가 많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에 좋은 인물을 들어놓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이번 민주당 통합했고 혁신과 통합했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시민사회 예. 쪽하고 그러니까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시민사회 세력 세 개가 합쳤으니까 예. 이게 출마자들이 다 지역마다 있지 않아요. 예. 같은 지역에도 민주당 계열이 있을 거고, 노무현 계열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자체적으로도 너무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날리고 밖에서 전혀 아닌 사람을 또 영입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천의 결과를 딱 놓고 보면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의 성적표가 이렇게 좋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뭐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는데 또 저런 부분도 있어요. 공천이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죠. 이번에는 공천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로컬의 이슈가 아니라 내셔널, 그러니까 전국 이슈. 이 총선이라는 게 전국이란 표현을 쓰면 될 텐데 왜 갑자기 내셔널이 나왔지? 로컬하고. 그러니까 아니 내셔널이란 말 평소에 뭐 쓰세요? 말을 못하게 하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한 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분명히 총선은 지역 이슈가 먹히는 선거긴 맞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선하고 다 묶여서 연결고리의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몇 개의 그게 뭘로 잡히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몇 개의 큰 단일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역시 사람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이제 그 KNN 토론을 하고 왔는데요. 아, 그래서 전화 연결하셨구나. 예, 그랬어요. 근데 그 부산 지역구가 18개예요. 18개인데 야권 쪽으로 보면 이제 부산에 출마할 사람들 제가 쭉 이름을 불러볼 테니까 우선 문재인 있죠. 문성근,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은 알죠. 그럼 김영춘, 그렇죠? 네, 김영춘, 김정길 알아요? 네. 아, 김정길까지 오케이. 조경태. 압니다. 현역. 네, 현역이니까 이 5명 빼놓고는 이제 쭉 부르면은 잘 모를 거예요. 최인호 아세요? 네, 최인호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8개 지역 중에 소설가 부산대 청학생회장을 지낸 노무현 부산 지역 노무현 사단의 총책임자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구속된 정윤재, 최인호 이런 사람들이 부산 지역에 이제 지도자급 정치인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최인호 이하 다른 지역의 13명의 후보들은 되게 한 번, 2번 이상 다 출마했다가 꼴찌하거나 뭐 큰 차이로 떨어졌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번에도 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제가 얘기한 5명 중에 조경태 현역 의원을 빼면 문재인, 문성근, 김영춘 이거 다 새로 투입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에서 뭔가 인지도도 있고 뭔가 좀 그 정치적 비중도 좀 크고 이렇게 해서 바람을 불어일으키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이게 구도상 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 18개 중에 17개가 현역 의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절반 이상을 다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현역 의원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쭉 배치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게임이 잘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한명숙 대표가 어제 부산 와가지고 목표를 과반이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18개 지역구의 과반이니까는 9개나 10개인데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부산 지역의 그 보수 진보 패널들하고 토론했는데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이 하는 얘기는 2자리, 3자리 많아야 5자리를 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낙동강 벨트 이외에는 거의 건질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낙동강 벨트가 지역구 표밭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해볼 만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이 구도가 야권에 유리하고 민심이 야권에 유리해도 역시 그 지역에 그 민심을 받아서 저 사람 정도면 하여튼 깜이 된다라고 할 만한 그런 후보를 배치할 수 있냐 없냐 결국은 이 싸움인 거죠. 그런 사람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누가 더 좋은 인물인지 잘 몰라요. 그럼 결국은 당을 보고 찍는다. 당을 보고 찍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이제 전국 내셔널 이슈라는 거지. 내셔널 이슈. 나셔널 이슈. 근데 정말 그러냐? 네. 그건 또 다른 건데 뭐냐면 지금 이 수도권에 그 111개 지역구가 있는데 서울로만 딱 좁혀서 얘기하면 48개 지역구 중에 한나라당이 우세한 지역을 빼면 그러니까 강남 3구 이런 거 빼잖아요. 빼면 한 40개 남고 그 중에 이미 민주당 쪽에 현역 의원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지역이 있어요. 뭐 박영선 같은 구로 지역. 이런 지역도 빼고 나면 한 35개 정도 지역구가 이제 남아요. 근데 이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고 한 500명이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역구당 1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15명 정도가 이제 이리저리 줄을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전 의원, 정봉주 같은. 예? 그다음에 전 장관, 장관들 많아요. 전 장관. 그다음에 무슨 공사 전 사장, 감사 이런 사람.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리저리 뭐 벼슬도 하고 뭐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할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는 왔다. 이번에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다시 배지를 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쫙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정치 신인이고 새로운 흐름에 부합하는 무슨 젊은 일꾼들이냐? 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공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전 의원, 전 장관을 공천하는 야권을 누가 새롭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이게 이런 사람들이 앞에 줄을 많이 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다 걷어내고 다 걷어낼 힘이 있죠. 지금 80만 명이나 모여서 대표 뽑아줬으니까 한명숙 대표가 이거 다 걷어내자고 결심만 하면 걷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걷어내고 여기에 자기가 상고초려해서 뭐 30대 누구를 찾고 40대 누구를 찾고 뭐 여성을 찾고 이렇게 해갖고서 지역구 공천을 줘야죠. 이렇게 해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8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서 대표를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철의 여인의 힘을 발휘해야죠.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근데 로컬 말고 내셔널 이슈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뭘로 잡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슈를 누가 선점하느냐, 박근혜 쪽에 선점하느냐, 민주당 쪽에 선점하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친박 진영의 최근의 기획과 저는 계속 돈봉투는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위 이명박 유기뇌 멤버들을 툭툭툭툭 쳐나가는 그 속도와 솜씨, 예를 들어서 이재호 또는 뭐 박기태 또 최시중 또 누구야? 이재호, 김덕용 그리고 저기 이상득 유기농 천신일. 네? 거기에 이명박도 들어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명박, 김동연까지. 이상득, 자, 이것만 딱 잘라서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얘기 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상득하고 저기 최시중 구속됩니까? 예, 되죠. 두 분 다. 될 거예요. 이재호 공천 받습니까? 어떻게 공천을 받아, 이재호가? 못 받을 거예요. 김덕용도 역시. 김동용은 예전에 갔고. 그분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박기태는 구속됩니까? 구속은 안 되지. 구속까지는 안 되겠죠. 어쨌든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김동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명이 이제 우리나라를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상득 의원, 최시중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그는 아마 다음 정권에서 판단을 할 현 정부에는 뭐 보낼 일은 없고. 네, 시점에 문제가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유기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지난 대선 때 6명이 MB 캠프의 최종 결정권자들이었어요. 특검 수용도 사실 유기뇌에 의해서 이 유기뇌가 결국은 나라를 움직인 것이니까지. 그런데 각하를 제외하고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직후부터 대단히 신속하게 그 본인을 타겟으로 하진 않아. 그 본인 옆에 돈봉투로 해가지고 그 박기태 밑에 애들 날린다든가 아니면 이상득 비서를 날린다든가 아니면 그 이재호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안병영. 네, 안병영 의원을 날린다든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위 유기뇌 멤버들은 아직은 직접 건들지는 않지만 손발은 다 자르는 것도 죽는다 이렇게. 근데 그게 육자배기들 삭제. 대단히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참 오래 준비되는 것 같은데 기획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소위 정권 힘을 잡아 들어갈 때 걔네들이 어떤 단계로 어떤 식으로 칠 건지 미리 플랜이 있었고 그런데 걔네들한테 플랜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총선도 박근혜가 직접 나와서 진두주의 할 것까지는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플랜에.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기획이온 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홍준표 체제가 갑자기 무너진 거는 디도스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렇죠. 디도스. 디도스 사건까지. 디도스를 제가 제기했다는 걸 좀 딴 데 가서 말 좀 그보다 또 더 앞질러서 박근혜 조기 등판을 가능했던 건 바로 오세훈 시장의 이 판세 뒤집기의 시작.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오세훈으로부터 시작됐다니까. 동상을 세워야 돼. 여기 앞으로 그림 좀 넣어줘요. 여기. 오세훈 천사. 김천수 주장은 현재 박근혜 비대위원장 쪽의 기획력이 대단히 뛰어난 걸로 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슈 선점도 박근혜 쪽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주장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의 변수는 이렇게 접수. 그 각하가 권좌에 계신 상태에서 접수를 해야 되잖아.
그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래 연구가 됐다기죠. 이미 정보도 축적해 왔고.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착착착착 해버렸어. 이 하나하나가 사실 대단한 폭발력인데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별 뉴스가 아닌 것 같아. 전부 다. 너무 막 비리 천국이야 다.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오래 기획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총선은 그 정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이 앞단의 처리는 대단히 매끈하다. 훌륭하다. 박수.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 한번. 근데 그 내셔널 어젠더가 어떤 게 될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야권은요 실제로 무슨 복지라든지 뭐 이런 내셔널 어젠더를 내는 것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 심판론 갖고서 그냥 선거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으로 쓴 거예요. 그게 쉽거든. 플러스 정봉도 30%. 그게 쉽거든. 네. 그냥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다 불만 지르면 선거는 그냥 쉽게 가는 거니까. 그럼 문제는 이런 거죠. 야권이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고 나섰는데 심판받을 이명박이 아니라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박근혜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박근혜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이 사람들한테 설득하려면 이명박도 그러니까 박근혜도 이명박과 똑같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박근혜가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야당보다도 더 치열하게 이명박과 싸우는 그 경로가 있잖아. 그게 기획된 그 뭐가 됐군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이명박의 쫄개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지. 적어도 대중적으로. 2002년 대선 당시에 이회창 쪽이 DJ 심판론으로 계속 밀고 가다가 결국 대선에서 미끄러졌던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이 있어서 나는 심판론 말고는 별다른 걸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야권 때문에 한나라당이 일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말씀도 맞고요. 또 한편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맞는 분석인데 사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논리적인 선택을 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의 레벨에서 사실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리크돼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 그걸 좀 쉽게 풀어. 리크가 뭐야, 리크가? 내가 꼭 잘한 것 같지는 않다, 오늘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지. 연결돼 있어서. 리크가 아니고 링크였나? 링크였나봐요. 네, 이건. 나도 리크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잠시 동안. 리크스인가? 그렇기 때문에 꼭 분리가 성공적이지만 힘든 거야? 지식에서 온 분도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매체에서도 주장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쉽게 그래 맞아 완전히 다른 거지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먹히는 부분도 있고 안 먹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어제 그 아침에 국회에서 긴급 집담회를 사유를 봤는데 나와서 한 사람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다 발표하는 거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 원희룡 의원, 이근식 교수,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 쪽에 그 복지정책 기획한 안상훈 교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자발적인 탈당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예. 물론 이게 워낙 폭발력이 있으니까 청와대는 당장 진위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랬고 당 쪽에서는 이건 비대위 공식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나왔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이 어제 저랑 이렇게 옆에 앉아서 토론을 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현장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서 탈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리고 말투도 비슷하셔. 누구랑? 그 김정일 비대위원하고 말투도 비슷해. 약간 풍채도 비슷하고. 네. 딱히 좋은 인상은 아니지. 박사님이 훨씬 좋은 인상이에요. 고맙습니다. 순간 당황했어. 김종인 비대위원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박사님 훨씬 요새 한자발을 잘 받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잘 풀어지면 이 대통령 탈당, 당적 이탈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명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명박은 탈당하고 한나라당은 당명 바꾸고 그다음에 엠비노믹스 폐기하고 인물은 대거 새로운 인물로 공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명박은 박근혜하고 똑같다. 심판 같이 받아야 된다. 이게 먹힐까요? 일단 이 싸움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는 먹혔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찝찝하거든요. 변한 것 같긴 한데. 간판만 바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속는 것 같은데 이 속는 것 같은 마음을 누군가하고 나눌 공간이 잘 없었어요. 네가 속은 거 맞지? 그러면 그래 네가 속은 거 해주면 내가 속은 거구나. 화가 나요. 이게 그런데 요즘은 뭐 SNS나 서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맞다고 서로 추인해줄 확인해줄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통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게 훌륭하거든요, 진짜 이 기획이. 예를 들어서 김종인을 통해서 그 이명박 탈당을 말한다. 이러면 친박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한나라당 사람이 말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있었던 사람이야, 오랫동안. 그러니까 특히 차도살인을 잘하는 것 같아, 여기는. 이 고승덕을 통해가지고 그 바퀴트를 친다든가. 그래서 대단히 훌륭한, 과거 한 10년 전이라면 무조건 성공했을 기획인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는데 이런 게 나가면 거꾸로 당명 바꿨다고 바뀌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이게 결국은 중간층을 상대로 하는 그 게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이런 상태에서도 조사를 하면 한 30%는 한나라당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명을 바꾸거나 안 바꾸건 그냥 찍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 2007년에도 정동영 찍은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인데 이 중간이 한나라당이 그 정도 노력하면 본질이 안 바뀌었지만 그래도 저 정도 노력하면 뭐 되게 바꾼 걸로 간주하겠다. 좀 간주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찍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중간층에 꽤 있어요. 가상이 여기는 거죠. 네, 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중간층이 지금 김총수 얘기대로 뭐 간판 바꾼다고 뭐 되냐라고 하는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중간층도 있고 네. 그 정도 하면은 뭐 더 이상 뭐 바라냐 이런 중간층도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맞냐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보면 뭐 7대3으로 민주당이나 야권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선거하면 한나라당 100석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기획이 잘 마무리가 되고 반면에 이 야권 쪽은 굉장히 복잡한 숙제들이 있잖아요. 네, 지지부진하면은 통합진보당이랑 후보단일화를 어떻게 날성 안 나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거 거기서 내가 어려운 숙제라고요. 보기에는 그거가 제대로 잘 안 풀리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선거 4월 11일 뚜껑 열었을 때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 뭐 야권 우리 이겼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당 해보나 마나다 우리 다 끝났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가. 저도 그래서 다 열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악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악플이 안 달리게 잘 설명하셨어요. 네. 보니까 악플을 의식하셨어요. 사실 의식 안 하고 할게요. 여기서 고성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